서해 수호의 날에 서해 수호 55용사의 숭고한 뜻을 그리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영원 불멸의 영웅입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나는 배를 살릴 테니 너희는 부상병을 살려라 하던 외침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진정 서해를 지키고 있습니까? 한반도기에 북한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서해 오도를 그려 넣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로 등록된 강화군 한박도의 관할권을 북한으로 넘겼습니다. 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져도 유엔에 제소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만 참석하시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은폐한 것을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넘어가셨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고교생 70%가 천안함 폭침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55 용사들이 죽음으로써 지켰던 서해를 애써 외면하며 경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5 용사들이 죽음으로써 지켰던 서해를 애써 외면하며 경시하고 있습니다. 55 용사를 사지로 몰아넣은 북한 눈치만 보는 북한 바라기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서해오도 주민 55 용사와 유가족들의 자존심을 지키기는커녕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튼튼한 안보를 계속 지켜낼 수 있도록 4월 7일 국민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의원들 이름으로 오늘 성명을 하나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 탓도 이쯤 되면 병이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성실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LH 사태로 국민적 상실감이 크고 여기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해충돌법 방지 심사를 위해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고 18일과 23일, 24일 법안 소위를 계속 열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왔다. 23일의 경우 국민적 여망을 고려해 당초 예정됐던 법안 소위 시간을 훌쩍 넘겨 밤 11시까지 법안 심사를 진행을 했다. 또 24일에는 전체 회의 산회 직후에도 예정에 없던 소위를 열어 법안을 계속 심사를 했다. 오히려 법안 심사의 소극적인 쪽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었다. 다수 위원들이 제대로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질의도 생략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법안 심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LH 사태로 불리한 여론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법안 내용도 보지 않고 3월 내 처리하자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오더가 있으니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부끄럽지 아니한가? 대한민국 국회가 청와대의 시녀인가? 기한 주고 통과시키라고 하면 입법부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청와대 거수기가 돼버린 실패한 집권 여당의 역사 잊었나? 기존에 있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과 관련 법령들에 중복되는 상황이고 관장 부서도 국무총리실, 권익위, 인사혁신처에 걸쳐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두고 법률만 덜컥 만든다면 법률끼리 충돌해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우리 국민의힘 법안심사위원들은 정말 열심히 축조심의를 하고 있다.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던지는 깊이 있는 질문에 정부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쇄물로 드릴 테니까 몇 가지 안들은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직 신분에 있을 때 취득한 비밀을 퇴직하고 나가서 땅 투기라든가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사적 이득에 대해서 이게 이해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직자 신분으로 있었을 때 얻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이해충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공직자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사립학교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국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 분류가 되지만 사립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공직자들의 이 범주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해당이 되겠지만 사립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넣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지금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이 사립학교 법에 이해충돌에 준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해주면서 동시에 이해충돌 방지법과 사립학교법을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법의 균형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해충돌에 관련되는 법령을 준비도 아니하고 이해충돌 방지법만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균형이 맞는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제가 기자회견문에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지금처럼 법안을 만들면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법안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선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LH 사태를 일단락 짓겠다는 물타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얄팍한 전략 때문에 국민 생활과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재정에서는 더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 그것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법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저급한 태도이다. 시간을 정해두고 졸속으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이래도 관련 법에 대한 통합 논의를 비롯해 문제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여론 호도용으로 언론 플레이는 그만두기 바란다. 또한 법안 소위를 언론에 공개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중차대한 법을 만들면서 언론에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두고 정치 공세 그만하라. 기자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과 관련 누가 더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월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입니다. 제 옆에는 종갈선대위원장 유경준 의원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본부장 최승재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장애인 특별본부장 이종성 위원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호화맨션을 분양받아서 10년 넘게 보유하고, 그렇지만 강제징용 지원법을 역으로 발의해서 뻔뻔한 박영선 후보는 직접 서울시민 앞에 해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 도시개발과 미쓰이 부동산의 고급 맨션을 분양받아서 보유하고 2013년, 15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강제징용 피해 조사와 희생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이중성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때 박 후보 배우자의 미국 로펌 DLA 파이프 한국 총괄 대표를 맡아서 이해충돌 여부를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카사카 맨션 전입도 처분도 전부 선거용이다,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은 제2의 연평해전 2002년도에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에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2010년에 있습니다. 로 인해서 서해를 수호하다가 아깝게 목숨을 잃은 호국 영웅 55인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했고, 또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한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소재의 맨션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의 파크코트는 일본 부동산 재벌 미쓰이 부동산의 고급 맨션 브랜드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이 맨션이 완공될 때 최초 분양으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맨션의 분양회사 두 곳인 신일철 도시개발과 미쓰이 부동산은 전범기업의 계열사로 밝혀졌습니다. 신일철 도시개발은 미쓰비시와 함께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받은 대표적 전범기업 신일철 주검의 연결 자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미쓰이그룹의 계열사로서 미쓰이그룹은 조선인 4,700명을 강제 동원했던 미익계 탄광을 운영했던 일본 재벌 기업입니다. 박 후보의 도쿄 아카사카 맨션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등기부 등본이 저 끝에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2009년 6월 24일 신일철 도시개발과 미쓰이 부동산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고, 바로 이틀 뒤에 2009년 6월 26일 박 후보의 배우자 다니에르 원조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해당 맨션은 배우자의 실거주용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소 이전은 10년이 지난 작년 2020년 2월 25일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전범기업의 합작품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월세를 받으며 임대 수익을 올리는 동안 박 후보는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희생자의 손해배상의 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기한을 삭제하고 손해배상 채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없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특례법입니다. 2018년 일본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청산되지 못한 친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던 박 후보자는 겉으로는 반일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전범기업을 통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재산 신고하면서 전범기업 맨션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내로남불과 위선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은 전범기업의 맨션을 10년 넘게 재산 신고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2번이나 발의하며 뻔뻔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일본 업계 1위의 회사로 알려지고 있고 해당 맨션명인 파크코트는 미쓰이 부동산의 고급 맨션 브랜드로 일본 현지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쓰이 부동산의 브랜드를 보고 최초로 분양하고 참여한 것입니다. 미쓰이 재벌이 대표적 전범기업인 것을 알면서도 샀다는 것은 대단한 위선이고 모르고 샀다면 이런 기초적인 역사 인식도 없이 지원법을 만들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는 2008년 일본에서 미국 로펌 DLA 파이퍼에 취직을 하고 불과 5년 만인 2013년 서울 사무소 한국 총괄대표를 맡게 되는데 당시 박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박 후보자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외국계 로펌의 이익과 박 후보의 당시 공적인 지위가 이해 충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 발의를 통하여 현대기아차를 공격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DLA 파이퍼의 한국 총괄대표를 맡은 후 그전에는 2건에 불과하던 현대기아차 계열사의 소송이 2013년 이후에는 총 8건이나 수입한 것으로 지난 박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카사카 맨션 전입도 선거용이었고 처분도 선거용이었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비로소 전입신고를 하더니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처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등기상으로는 처분되어 있지 않고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는 변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 변경까지 2주면은 되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등기 변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박 후보 스스로도 양심에 부적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뭔가 캥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처분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밝히면서도 해명은 왜 캠프에 바뀌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도제팬 일본 불매 운동을 부르짖고 문재인 정권이 죽창갈 앞다투어 외치고 있을 때 본인은 일본 전범기업의 호화맨션을 보유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일본 불매 운동을 벌이던 시기인 지난해 박 후보 배우자는 일본 항공 주식을 구입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저고 나면 의혹이 생기는 박 후보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박원순이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것도 부끄러운데 강제징용의 고효를 착취한 전범기업의 부동산을
10년 넘게 보유하면서 배입 경위와 전입 처분 과정과 결과조차도 의혹에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석고대죄하고 각종 부정과 의혹에 명명백백히 본인의 입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26일 4.7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책위원회 일동. 설마 내 입냄새? 이유가 궁금해? 마스크 속 입냄새? 입속 세균이 진짜 원인이지. 시작해봐. 리스테린. 마스크 속 입속 세균 99.9%.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박 후보자 배우자가 구입한 이 아파트, 도쿄 아카사카 아파트가 배우자의 실거주용이라 했는데 10년 동안 그 실거주가 없었습니다. 아마 록봉기에 거주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등기 주소 이전한 것이 작년 2월 25일입니다. 작년 2월 25일.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범기업 아파트 아파트를 분양받아 월세를 내가지고 임대 수입 얻으면서 2013년, 15년 강제징용 피해자 조사 희생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범기업 아파트에 월세 가지고 임대 수익 얻으면서 전범기업에 또 특례법을 해가지고 양쪽을 조지는 건 이중성을 발휘한 겁니다. 그 회사에 임대 수익 얻으면서 그 회사를 피해주는 또 다른 그 어떤 법을 만드는, 이런 끝으로는 반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일본 전범기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이것이 시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이 정도의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박 후보의 배우자가 2008년도에 일본의 DLA라는 그 로펌으로 갔습니다. 본인의 주장은 MB 때 여러 피해를 받아서 넘어갔다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DLA 이 로펌은 미국, 영국 합동 로펌이고 최상위급 로펌입니다. 이 최상위급 변호사로 가려면은 1년 전부터 오파를 해서 상당히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직으로 갔으면서 MB 때문에 피해받아서 갔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혀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박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2012년 6월 달에 했습니다. 바로 6개월 뒤에 2013초에 그 남편을 한국 총괄 대표로 불렀습니다. 아마 DLA에서 남편이 한국에 가면 건수를 많이 딸 것이다. 이런 집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총괄 대표로 온 겁니다. 그런데 소송 건수를 보니까 그 이전에는 현대기아차 관계 2건 수임했습니다. 오고 나서 2013년 이후에 부임하고 나서 8건을 수입했습니다. 부인은 한쪽으로 때리고 남편은 한쪽으로 수금한 거고 뭐가 다릅니까? 이 8건은 요게 여러분 뒤에 나눠준 표에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8건의 소송건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것도 이해충돌 하지만은 이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할 사람이 남편을 불러가지고 소송건을 대기업을 때려서 어찌 보면 갈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시장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아카사카 요 고급 일본은 우리 아파트를 맨션이라 그럽니다. 우리 연립을 아파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맨션 하면 우리 맨션하고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파트입니다. 최고의 아파트. 이 아카사카 맨션도 전입도 선거용이었고 처분도 선거용이었다. 이런 게 저희들이 참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됐을 때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거 전입신고요. 10년 전에 해놓고는 전입신고는 2020년 1월 3일 총선 불출마 후에 전입신고했습니다. 10년 전에 사놓고 뭐가 구린 게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전입도 못하고 있다가 작년 초에 전입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이번에 2월 달 팔았습니다. 또. 왜? 시장 출마해야 되니까. 속이 안 챙기면 이렇게 팔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지. 전입 작년에 1월 달에 해놓고 1년 만에 팔았다고. 더 희한한 것은 우리가 3월 20일 4일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니까 아직도 매매 흔적이 없습니다. 이전이 안 됐습니다. 자기는 잔금 치른다고 그랬는데 일본에 제가 3년을 이상 살아 잘 압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 변경까지는 2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떨어지면 다시 원대복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처분했다고 밝히는데 나머지 해명은 캠프 관계자가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차렷. 경례.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자기 편만 챙깁니까? 이 정권만큼 무지막지하게 분열시키는 대통령이 없었죠. 이 나라를 다시 1950년대로 돌리키고 싶은가 봅니다. 이 나라를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나 하는, 제가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이 저같이 공장에서 봉제공장, 방제공장, 신발공장, 염색공장에서 묵묵히 하루 12시간 잔업수당 더 받으려고, 야간수당 더 받으려고 일해오신 어머님, 아버님이 애국자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무슨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많다고 여기에서 편을 가릅니까? 여러분, 정치가 아무리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자기 편만 챙깁니까? 이 정권만큼 무지막지하게 분열시키는 국민 대통령이 없었죠. 없었어요. 후보 없습니다. 박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 4년 지긋지긋했잖아요. 그 다음 민주당이 만들은 오거돈 3년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날 만날 파헤치고 마무리는 못 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맞죠? 꼭 명심해야 될 게 보궐선거 왜 하나입니다. 오거돈의 성추행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그거를 어르신은 잘 알지만 아직도 까먹는 분이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 상기해서 꼭 이번에는 2번 박형준 후보를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이 부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서울 동작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21살 여진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현재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반지하에서 살았고 올해는 옥탑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서 살면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자고 일어날 때마다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픈 느낌이 듭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아 항상 방이 어두컴컴하고 습기 때문에 벽 구석마다 곰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일마다 벽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벌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벌레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반지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일들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반지하는 TVOC나 박테리아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 또한 지상층 주택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하숙집이라서 2인 1실을 사용했는데 5평도 안 되는 좁은 반지하 방이 월에 40만 원이 들어요. Oh baby 너에 대한 내 사랑은 고성능이야. 작업을 걸 때 난 절대로 벅벅대지 않아. Look at me babe 나를 봐줘. Hold you me 스티커로 눈이 꽂혀. 가져봐야 알게 돼 real flex. 일하고 놀 때도 real해. 야 오늘 방에서 캠핑해. Flex to 접어 텐트 쳐.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인공. 갤럭시 보기면 다 쉬울 뿐이고 CPU what 그게 뭐야. 몰라도 내 그냥 겁나게 빨라.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No 이젠 S펜 들어. 너에 대한 마음이 저는 건강에 안 좋지만 다른 곳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반지하 방을 잡은 겁니다. 이런 반지하에서 계속 살다가는 정말 사람이 피폐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옥탑방을 알아봤는데요. 새로 구한 옥탑방은 나름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날이 좋은 날에는 문을 열고 나가면 상쾌했어요. 사실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빨래도 밖에서 널고 하면은 조금 귀찮았습니다. 그러나 반지하보다는 나을 뿐이지 옥탑방에서 사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탑방 하면은 다들 생각하는 친구들과 함께 옥상에서 바비큐를 구워먹는 낭만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명이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티 같은 걸 했다가는 아랫집 사람들에게 욕을 들었을 거예요. 집은 오래되어서 계단은 낡았고 난간은 너무 낮아 위험했습니다. 술이라도 먹는 날에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또 밤에는 계단이 잘 보이지 않아 발을 못 디뎌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에도 오른쪽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어요. 겨울에는 실내에 있어도 추웠고 아직 여름도 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가끔씩 정말 더워요. 아직 옥탑방에서 여름을 지내본 적은 없지만 벌써부터 더운 것을 보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주방이나 화장실은 열악하고 다행히 저에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화재 사고에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10평도 안 되는 원룸 옥탑방이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을 합니다. 그마저도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아는 형과 월세를 30씩 내면서 둘이서 살고 있으며 최대한 싼 방을 찾고 집주인에게 부탁도 하며 겨우 월에 30을 내고 살고 있지만 둘이서 같이 살고 집의 상태에 비하면 월에 30도 학생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대학생과 청년들 중에서는 저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도 더 좋지 못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옥탑방은 점점 더 더워질 것이고 반지하는 점점 더 청년들의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남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처럼 내 몸 위에 안전하고 쾌적한 방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정말 힘이 빠지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사실 옥탑방은 원래 물탱크를 위에 있던 공간이었고 반지하는 애초에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수많은 청년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던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님들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년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공공주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행동 대표 최세봉이라고 합니다. 네, 대학생 기후행동은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맞이하여 5개 정당의 후보들에게 생태도시 서울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및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기본문항 2개와 요구안 5개로 이루어진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5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4곳에서 답변을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정당 후보들의 답변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 문항 2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팀서울 후보들은 동의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부족하고 더 앞당겨야 된다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요. 현재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환경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이행 계획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충분하진 않지만 계획과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 외에 기본소득당, 진보당, 팀서울 후보는 2050 목표가 부족한 목표이며 정책 방향성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의 정책 요구안은 교통, 도시 인프라, 먹거리, 에너지 폐기물, 주거의 5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정당이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와 도보를 확충시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던 주차장 같은 부지를 광장과 공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 분산해야 한다라는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후보는 녹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으나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하는 것에 찬성하는 정당은 진보당뿐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공공기관 채식식단 운영과 이를 위한 서울 내 식량 자급 시스템 구축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급자족형 지역 먹거리 생산 체계에 대해 계획과 공공기관 채식 식단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처리 자립화 대안의 질의였습니다. 서울시가 신규 석탄 발전소에 생산되는 에너지 수급 금지에 대해서는 모두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폐기물 처리를 서울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후보가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당이 폐기물 서울 내 처리 방안 강구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물건의 생산 과정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제에 대해서는 진보당만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거 정책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공주택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동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주택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분양권과 소유권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투기로 귀결되는 기존의 주택 공급 정책에 벗어나지 못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답변을 보았을 때 진보당, 기본소득당, 팀서울, 소수 정당들은 기후 불평등과 지역 격차, 서울 내 집중화된 인구와 인프라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와 인프라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이 미비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 질의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당들이 기후위기 의제의 얼마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집중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들을 깨지 못한다면 결국 서울은 인구 가밀과 환경 파괴로 인해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올 것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서울 집중화 문제로 인해 기후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인구와 인프라를 서울로 집중시키는 기존의 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인프라 분산을 통해 지역과 서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전환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곧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시민들이 기후 불평등과 기후 재난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서울시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2분 남았는데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선생님들? 뒤쪽에 조금.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고돈 성폭력 사건 1년 피해자에게 일상을, 가해자에게 엄벌을, 오고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 서지우 부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 시간이 확장되었음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공대위 활동가분들과 기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신 전국에서 함께하신 오거돈 공대위 활동가님들의
그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내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은 오고돈 성폭력 사건 1년을 맞이한 기자회견으로요. 순서는 오고돈 공대위의 입장과 지지 발언, 후보자님의 응답을 들어보는 시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오고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돈 공대위 활동가, 이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한 이다소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고돈 성폭력 사건 1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오고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간다. 오거돈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였다. 지난 1년 우리는 오거돈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 언론은 본질을 비껴간 온갖 가십성 기사를 양산하였고 수많은 악성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정치인이자 고위공직자인 오거돈의 행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정치권 내부의 성평등 인식의 부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기대했으나 각 정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정쟁화시키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내용까지 조사를 반복하면서 기소를 지연하였고 법원도 오거돈에 대한 구속수사를 2번이나 기각함으로써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그동안 우리 공대위는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해 수차례의 항의 방문,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악성 댓글 고소, 전국적인 탄원서 조직 등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8개월 만에 오거돈은 기소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거돈은 어렵게 잡힌 첫 공판도 보궐선거 뒤로 재판을 연기하며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법원장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등 보통 사람은 한 사람도 선임하기 어려운 변호사를 9명이나 선임하며 인정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제라도 겸허히 본인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호화 변호인단 선임을 취소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한 선거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반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임감 있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기나긴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피해자에게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에게는 일상이, 가해자에게는 엄벌이 돌아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곁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더불어 오늘 부산 시민 앞에 엄숙히 서약할 부산시장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지 약속한 모든 것이 이후 실제 시정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감시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일상과 가해자 엄벌 촉구를 위한 지지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보내주신 발언문을 대독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독은 공대위의 윤하원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여러 의미에서 무게가 깊습니다. 가해자는 시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 제기했고 시장은 계속 책임을 미루다 결국 성폭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임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결정과 총선이 시기상 관계가 있지 않냐며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공격하는 정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해 사실을 인정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측은 정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기소는 너무 더뎠고 1심 공판은 미뤄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퇴하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일하고 일상을 버티며 사과를 요청하고 직접 만나고 변화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보궐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표를 모으는 바쁠 시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그와는 다릅니다. 이 자리는 이 선거가 왜 있게 되었는지 다시 묻고 시장이 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와 변화와 방향을 정확히 제안하고 약속을 받는 자리입니다. 모든 약속을 실제로 반드시 제대로 이행하라고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그것은 성평등의 관점으로 시정을 보고 부산을 보고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요구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약속은 온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의식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장면을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주역이 되시겠다고 나서신 분들을 엄중한 책임감으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재판과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 발언을 공대위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법무법인 민심의 최양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최양선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작년 5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고소를 제기한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탓에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고소 제기 후 약 9개월의 기다림 끝에 올해 1월 피고인이 기소되었고 마침내 3월 23일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인해 기일이 4월 13일로 미뤄졌으며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 9명에 이르는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이 2차례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절차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통상적인 성범죄와 달리 부산시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이고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를 제기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경미한 처벌, 즉 벌금형만 내려지거나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지는 무게에 대해서 통감하고 더 이상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그 기자회견이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정치권의 2차 가해가 워낙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두 당과 후보자에게 진심 어린 진정한 사과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두 후보자님께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2차 가해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고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그때 만남과 약속이 부산 시민들 앞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선언하고 그 다짐을 확실히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시장 서약의 내용은 오늘의 이 선거의 의미를 절대로 잊지 않고 스스로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것, 성평등한 부산 만들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는 것과 피해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피해자와 공대위들, 현장단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입니다. 네. 어느 후보님이 되시든지 시장이 되신 그 누구도 이 엄중하고 무게감 있는 약속이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서약이 늘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하는 그런 서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공대위는 첫곡판을 시작으로 엄벌을 향해 가는 또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보면서 피해자와 함께 엄벌이 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정치 땀밥이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정권을 잡은 여당이 선거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잭선전 네거티브 선거로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야당이 비판을 하는 거죠. 야당은 권력을 못 갖고 있으니까 비판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정부 여당이 야당 후보 하나 죽이려고 깔치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박형준의 선거가 아닙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고 부산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 수영구에서 유세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계속 받들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잊지 않으시고 늘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바로 그런 변치 않은 우리 수영구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크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요 자리 끝나고 바로 KBS 토론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세를 시작했는데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모기제가 많이 가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제가 4자후를 토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제 있는 힘 다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선거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 잘했으면 조금 더 잘해보라고 찍어주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 힘들게 하고 나라 어렵게 했으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 일 잘했습니까? 저 사람들 또 찍어줘서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도 좋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 복지 어느 것 하나 잘한 게 없어요. 거기다 국가 예산까지 펑펑 써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 후년이 되면, 이 정권 끝날 쯤 되면 한 명당 2,400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4인 가구로 치면 1억 원의 국가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1억 갚으실 능력 있으세요? 그 1억이 누구 어깨 위에 떨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동차 한 대씩 지금 빚을 머리 위에 얹고 태어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 증가율이 3%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역시 3%였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 부채 비율이 10% 가까이 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 혈세. 돈 아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아낀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니까 의무로 냈던 세금, 그 돈입니다. 심지어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자신들 정치자금처럼 써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재난지원금 줘야 됩니다. 어려운데 줘야죠. 그러나 아껴줘야 되고 아무데나 주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든 분들에게 다 아껴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구잡이로 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돈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일자리마저 전부 세금 풀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단기 일자리가 무려 210만 개가 늘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근데 좋은 일자리,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좋은 일자리는 몇 개가 준 줄 아십니까? 195만 개가 줄었습니다. 민간의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왕창 줄여놓고 국민들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는 또 왕창 늘려놨습니다. 이 정부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자리 만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 적어놓고 그 상황판에 일자리 맨날 들어가는 거 표시하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상황판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자리를 왕창 줄여놨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파괴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어려운 사람들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고 소득격차 줄이겠다, 자산격차 줄이겠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 이 사람들 약속이었습니다. 말은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는 20%하고 못 사는 20%의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진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말과 행동이, 말과 결과가 늘 다르기 때문에 이 정부를 위선적인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부를 말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실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부동산 정책 2달에 한 번씩 25번 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집 가진 사람들 부자 됐죠. 그러나 집 없는 사람들, 지금 제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입니다. 그 20대, 30대들이 집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 써갖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저도 서울에 제 아이들이 다 직장 다니고 하지만은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서 결국 경기도에 가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직장을 잘 다니니까 관계없지만 정말 어렵게 직장 다녀서 뭔가 전세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결국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제일 어려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이번 LH 투기 사건 보면서 청년들은 이렇게 집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공공주택 만든다고 뒤에서 투기 정보 빼내갖고 투기를 일삼았으니 지금 분노가,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에 용광로처럼 불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하고는 가장 역사상 나쁘다 그러고 일본하고는 최악이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순간에 북한에는 아부만 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강국이 됐어요. 오늘도 탄도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안보가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안보 상황 만들어 놓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려고 삐쩍삐쩍대다가 근근히 하는 이런 정부, 이런 정권에 나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이 어렵습니다. 부산이 잘 되려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고 부산이 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부산을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선거는 부산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부산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이 정권이 지난 4년 이렇게 실정을 거듭했는데 그 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민심의 몽둥이를 안 들어주시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오만하고 위선적이고 무능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민심의 몽둥이를 확실히 들어주셔야 되겠죠? 저는
저도 정치 짬밥이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잡은 여당이 선거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로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부 여당은 자기 정책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더 우리한테 지지를 해주면 이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먹여 살리겠다. 부산 살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야당이 비판을 하는 거죠. 야당은 정권을 못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못 갖고 있으니까 비판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정부 여당이 야당 후보 하나 죽이려고 깔치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묶어갖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를 저를 세워놓고 무조건 공격하고 자신들이 가까운 유튜버, 언론 이렇게 동원을 해서 세상에 이 선거 국면에서 한 후보만 탐사보도 하듯이 온갖 언론이 달려들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산 선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잖게 선거해야죠. 정책 선거해야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성찰하는 자세로 다가서야죠. 그런 정책 선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공부 잘하는 학생 학교 못 오게 하려고 오로지 1등 후보 박형준을 깔치 뜯는데 정신이 없는 이 민주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누굴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박형준이 개인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거는 박형준의 선거가 아닙니다. 또 여기 계신 제가 참 대단히 존경하는 우리 부산의 사실 정치의 미래는 우리 박수영 의원 같은 분한테 있는데 이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의 선거도 아닙니다. 또 아까 계셨던 김미애 의원의 선거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선거도 아닙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고 대한민국의 선거고 부산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수영이고 박수영이 박형준이고 박형준이 김미애고 김미애가 박형준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박형준이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이고 여러분과 제가 부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선거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민심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그 힘 위에서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넣고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 이제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